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거대한 변화가 몰려온다. 구조적 변화의 서막을 알렸습니다. 몇 가지 짚어볼까요? 여러분 물건을 살 때 어디서 사십니까? 장 볼 때 어디서 보십니까? 주로 오프라인에서 보십니까? 온라인에서 보십니까? 네,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의 전환, 거대한 구조적 변화가 일어난 거죠. 경제 구조도 오프라인 기반에서 온라인 기반으로 전환된 것이죠. 과거의 우리 경제 구조를 좀 생각해 보면 생산의 3요소, 이 농업시대 때의 생산의 3요소 뭡니까? 노동, 토지, 자본. 쌀농사 지려면 토지도 필요하고 노동력도 필요하고, 그죠? 어떤 생산을 위한 세 가지 요소가 그러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경제를 놓고 생각해 보면 노동력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물론 노동이 안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노동, 토지, 자본보다는 기술이 중요하고요. 생각, 아이디어가 중요하고요. 창의력이 중요하고요. 이런 결과적으로 지금 경제, 지금의 어떤 생산물, 산물을 생각해 보면 지금 필요한 핵심 생산의 3요소는 노동, 토지, 자본이 아니라 예를 들면 기술이나 혁신이나 아이디어가 아닌가. 생산의 3요소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모습이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바로 경제의 구조적인 변화입니다. 일시적인 변화, 경기적인 변화, 사이클적 변화가 아니라 전혀 다른 경제에서 또 다른 경제로 전환되고 있다. 그게 바로 구조적 변화인데 이 구조적 변화가 시작된 지금이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번 23년 잭슨홀 미팅을 굉장히 면밀히 들여다봤는데요. 이 잭슨홀 미팅에서의 그 키 어젠다, 주제가 뭡니까? 구조적 변화입니다. 근데 많은 언론들에서는 또 우리의 관심사가 그럴 수도 있는데 파월이 앞으로 금리를 인상할지 말지 거기에만 관심 갖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파월 의장의 연설 몇 분짜리 또 몇몇 주요 은행 총재들의 발언 몇 마디 그런 것들을 본다면 물론 앞으로 통화정책 어떻게 가져갈까 이런 것들을 관심 갖고 보기도 했습니다만 사실 그 몇 가지 발언들을 제외한 나머지 95%의 잭슨홀 미팅의 논의 주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경제 구조가 완전히 뒤바뀌고 있는데 어디서 어떻게 경제가 구조적으로 바뀌는가, 거대한 변화가 어떻게 몰려오고 있는가 이것을 거론한 거예요. 역시 ECB 총재께서 라가르드 총재께서 케인즈의 발언, 케인즈의 명언을 빌려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정말 어렵다 하는 것들은 새로운 생각을 고민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낡은 사고, 기존의 낡은 어떤 정립된 고질적인 그런 문물에서 벗어나는 게 어렵다. 기존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는 것이 어려운 것이지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굉장히 존중될 만한, 존경심이 우러나올 만한 구조적인 변화를 강조한 그런 표현인데요. 저도 굉장히 많이 공감합니다. 그러면 지난 과거 동안의 경제 구조와 앞으로 우리가 맞닥뜨릴, 우리가 마주할 경제 구조는 어떻게 달라질지를 우리는 논의를 해야 될 텐데 먼저 저는 하나하나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잭슨홀 미팅의 대주제가 Structural Shift in the Global Economy, 세계 경제의 구조적인 변화, 그게 바로 주제이기 때문에 그 주제에 부합하는 내용들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특히 저의 발제, 저의 PPT가 아니라 이 잭슨홀 미팅에서 논의했던 주요 정책 의사결정자 혹은 주요 학자들의 PPT를 그대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서 하나하나 어떤 변화가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인지를 하나하나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대주제는 ECB 총재 라가르드의 PPT를 가지고 어떤 변화가 크게 일고 있는지를 주목해 보고 그리고 이어서 그 밖에 여러 학자나 다른 어떤 의사결정자들의 발언을
하나하나 요약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긴 시간 있었던 이 잭슨홀 미팅의 논의 주제들을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다 축약하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한 5가지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타이트한 노동시장과 일하는 방식의 변화. 지금 경제를 뭐라고 합니까? 타이트한 노동시장. 실업률이 이토록 낮은 적이 없어요. 그렇죠? 유로존이나 미국도 마찬가지 이토록 낮은 실업률이 이상하리만치 합니다. 이렇게 타이트한 노동시장, 고용구조가 완전히 실업자가 거의 없는 이런 노동시장은 왜 일어난 것일까? 그것은 바로 일하는 방식,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변화가 일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라가르드 총재의 이 발언과 함께 실린 이 여러 PPT나 여러 발언 문건을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유로존이나 미국 둘 다 할 것 없이 보시는 것처럼 고용은 늘었어요. 고용이 느니까 1인당 일하는 시간이 같다라고 한다면 total hours, 총 일하는 일의 시간은 늘어날 거예요. 그죠? 그건 유로존이나 미국이나 같은 방향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초록색 보세요. average hours, 평균 노동 시간을 보면 줄어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했을 때 한참 줄어서 평균 노동시장 자체가 다시 제자리로 회귀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로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일하는 시간이 줄어든 여러 가지 배경들이 있겠습니다만 물론 병 때문에도 그렇고요. 고질적인 병, 코로나19의 충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밖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하는 시간 자체를 줄여놨다라고 볼 수 있는데 다시 말하면 이게 의도적이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일하는 시간을 줄여서 일자리가 늘어난 것이다. 일의 총량은 똑같다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100시간짜리 일자리가 100개 있었어요. 근데 일자리의 규모가 150개로 늘었어요. 이게 계산하기 어렵겠네요. 200개로 늘었어요. 일자리의 규모가. 근데 노동에 일하는 시간이 평균적으로 반으로 줄면 결과적으로 전체 총 노동 시간은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100시간씩 100개 일하는 거냐, 100개의 일자리가 있느냐, 50시간씩 200개의 일자리를 갖느냐. 그렇죠? 총 노동 시간은 똑같잖아요. 이게 어떤 방식이에요? 일자리 나누기 방식이에요. 결과적으로 일자리 나누기가 이루어진 것이다. 일하는 방식이 바뀌었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 여러 가지 일자리에 일하는 방식이 바뀐 배경들이 있었는데 다 설명드리긴 어렵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AI와 함께 일하기. 기계나 인공지능이나 로봇이나 디지털 기술들이 도입됨에 따라서 일하는 시간이 실제 단축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1인 자영업자라고 해보세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키오스크를 도입하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주문도 받고 가서 요리도 해야 되고 또 서빙도 해야 되는데 이제 주문은 자동으로 되니까 요리하고 서빙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실제 하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 자체가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어떤 기계나 디지털이나 혹은 AI를 활용한 일의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노동시장이 타이트하게 유지될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두 번째, 구조적인 변화는 바로 에너지 트랜지션, 에너지 대전환입니다. 과거의 화석연료 기반에서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완전히 바뀌어가고 있다. 왜냐하면 에너지를 생성하기 위한, 특히 전기에너지라든가 각종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그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많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발생량 자체를 감축시키기 위한 노력이 뭐로 전환되는 것이다? 화석연료 기반이 아닌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라고 에너지 대전환을 소개했습니다. 미국을 예를 들었는데요. 미국에서 발생시키는 이 전기 발생량을 보면 2022년을 기준으로 해서 보세요. 2020년, 30년 쭉 보십시오. 태양광, 그리고 풍력, 이런 발전에 대한 의존도가 크게 늘고 있고요.
콜, 석탄에 대한 의존도는 줄어드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현상인 거죠. 이게 바로 뭡니까? 에너지 대전환. 결국 에너지 경제라고 봤을 때 경제 구조가 완전히 바뀌고 있다. 자원 경제, 에너지 경제, 경제 구조가 바뀌고 있음을 설명한 겁니다. 세 번째는 바로 탈세계화입니다. 라가르드 총재는 이게 프래그멘팅, 분절화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블록을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세계 주요국들이 서로 간에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요. 이런 조건은 안 돼, 이런 조건은 안 돼. 가장 대표적인 것이 미중 패권 전쟁인 거죠. 그 밖에도 한일 간에 또 뭐 중국과 어떤 다른 국가 간에 다양한 이 restriction, 무역 제재, 그런 제재를 가하면서 이것을 관세가 아닌 비관세 장벽이라고 하죠. 비관세 장벽 조치들을 자국의 산업과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타국으로부터의 수출을 방어하기 위한 이런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단행합니다. 그죠?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보호무역주의 시대로 우리 세계 경제를 만들어 놓고 더군다나 미국은 미국 우방국과 중국은 또 러시아 및 주요 우방국과 세계가 둘로 쪼개지다시피 하는 그런 새로운 경제체제에 놓이게 된다라는 것을 라가르드 총재는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세계가 분절화되고 둘로 쪼개지다시피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GVC, 글로벌 밸류 체인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분절화되고 글로벌 밸류 체인이 사라지는 거예요. 도메스틱 밸류 체인이 더 크게 형성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글로벌 밸류 체인의 그 파티시페이션, 그 글로벌 밸류 체인에 참여하는 그 정도가 스트래티지, 전략적이고 의도적이냐 아니면 의도치 않게 GVC 파티시페이션이 주느냐 상관없이 의도했는지 의도했지 않았는지 상관없이 글로벌 밸류 체인의 파티시페이션, 참여 자체가 줄고 있다. 글로벌 밸류 체인이 붕괴되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한 겁니다. 도메스틱 밸류 체인 체제로, 리쇼링 체제로 전환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세계가 분절화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역이 크게 늘어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에 또 하버드 유니버시티의 교수님이 프렌드 쇼링을 또 강조합니다. 미국의 수출과 수입을 보세요. 2020년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19 이전까지만 해도 수출이 크게 늘거나 뭐 그러지 않았습니다. 수입은 오히려 줄어드는 흐름이었습니다. 근데 2020년 이후로 수입도 늘고 수출도 늡니다. 세계 교역에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세계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주요 대상국이 누굽니까? 보세요. 중국입니까? 아니에요. 중국으로의 수출은 드라마틱하게 줄고 있습니다. 대신 그 교역 파트너국으로서의 의미 누가 늘고 있습니까? 멕시코 늘고 있죠. 또 캐나다 늘고 있죠. 프렌드인 거예요. 프렌드 쇼링인 거예요. 친구들과 동맹국들과 교역을 확대하는 모습인 거예요. 특히 노란색 베트남, 또 한국, 타이완, 인도, 등지와 같은 프렌드, 동맹국을 형성하는 그런 나라들과의 교역이 확대되고 있는 앞에 라가르드 총재께서 얘기했던 세계가 둘로 쪼개지고 분절화되고 있는 모습을 또 동맹국들을 중심으로 그렇게 쪼개지고 있음을 역시 같은 견지에서 다른 잣대를 가지고 설명해내는 모습인 겁니다. 특히 교수님께서 미국의 수입 어떤 시장 쉐어가 얼마나 변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베트남이라든가 타이완 또 인도를 중심으로는 드라마틱하게 늘어나고 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중국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마켓 쉐어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어떤 동맹국을 중심으로 새로운 글로벌 밸류 체인이 재편되고 있구나. 바로 프렌드 쇼링이라는 또 다른 열풍이 일고 있구나. 잠깐 기초상식 설명드린다면 혹여나 이 제조기지를 자국에 두다가 타국으로 옮기는 걸 오프쇼링, 그죠? 그리고 타국에 있던 제조기지를 다시 자국으로 데려오는 걸 리쇼링. 근데 이제
타국에 있던 제조기지를 자기 국가와 동맹국가와 혹은 친구국가에 이전시키는 것을 프렌드 쇼링 이렇게 잠깐 정의해 드리고, 그 프렌드 쇼링이 지배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계가 동맹국 중심으로 분절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계화가 변곡점에 놓였다라는 표현, 이 구조적 변화를 역시 뱅크 오브 저펜에서 일본 중앙은행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중국으로의 FDI, 해외 직접 투자 유입액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중국으로 들어오는 해외 직접 투자액이 급격히 줄고 있죠. 중국을 배타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이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또 일본의 수출처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중국과 홍콩을 중심으로 해서 빨간색 선분 보세요. 쭉 줄고 있죠. 그렇지만 미국을 중심으로 늘고 있고 아세안과 인도를 중심으로는 다소 늘어나고 있죠. 이것을 옆에 비교적으로 베트남과 인도를 중심으로 어떻게 되고 있다?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이 현상을 여러분 보신다면 일본이 중국을 좀 배제하고 베트남이나 인도와 같은 아세안 국가를 중심으로 수출을 늘려가고 있구나. 교역 파트너국이 달라지고 있구나. 세계화라는 것이 변곡점에 놓였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이 적극적으로 FDI를 신규 해외 직접 투자를 투자하고 있는 그 대상국별로 살펴보더라도 중국은 이렇게 줄고 있죠. 하향 안정화되고 있죠. 그런데 어디가 늘고 있습니까? 노스 아메리카, 이런 북미 지역으로 늘고 있고요. 또 중국과 인도, 베트남 이 두 개를 구분해 놓고 생각해 본다면 중국으로 향하는 해외 직접 투자는 장기적으로 줄고 있지만 인도와 베트남을 향하는 해외 직접 투자는 늘어나고 있구나. 수출뿐만 아니라 해외 직접 투자를 그쪽으로 늘려나가면서 생산 기지를 그런 국가들과 세계화를 공고히 하고 있다. 그러니까 분절화된 세계화라고 볼까요? 이분법적인 세계화가 진전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더군다나 해외 직접 투자, 해외 생산에 대한 용량. 예를 들면 일본에서 이런 제품을 100개 생산한다고 해볼게요. 100개 중에 얼마만큼을 해외 생산을 유지하느냐, 아니면 자국 생산을 하느냐라고 봤을 때 2012년부터 23년까지 쭉 추세를 보세요. 해외 생산에 대한 캐파시티는 점차적으로 줄여오고 있고 대신에 도메스틱 생산 캐파시티, 자국 생산, 이것은 계속 늘려오고 있는 현상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이런 것을 본다면 결과적으로 리쇼링을 적극적으로 하고 자기와 친교, 동맹국에 해당되는 그런 나라들로 생산기지가 이전되고 있는 교역이나 생산기지 이전, 밸류체인 혹은 해외 직접 투자가 전환되고 있는 구조적인 변화를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사실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잭슨홀 미팅에서 다룬 기본적인 그 어젠다는 이런 것들입니다. 앞으로 통화정책이 어떻게 될까? 금리 추가적으로 인상할까? 여기에 관심보다는 이 학제적인 혹은 정책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이 주역들은 이런 걸 가지고 논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세계의 구조의 어떤 변화를 이렇게 저를 통해서라도 관찰하시고 이런 구조적인 변화가 전개되고 있으니 이 세계는 과거의 세계와 앞으로의 세계가 다르겠구나.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또 내가 소속되어 있는 기업은 또 어떤 일을 또 해서 대응을 할까? 이런 고민을 좀 하시면 어떨까 의견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언을 드린다면 이제 이런 구조적인 변화를 직면했을 때는 일시적인 변화, 경기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일시적인 변화, 경기적인 변화에 있을 때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작은 어항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살아나갈까? 작은 어항에서 어떻게 하면 경쟁력을 더 키워나갈까를 놓고 고민하는 것이지만 이런 구조적인 변화에서는 그 작은 어항에서 어떻게 살아날까, 버텨낼까 이걸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이 어항이 아닌 다른 어항으로 나는 전환해 나갈까, 벗어나갈까, 다른 어항으로 어떻게 도약할까, 다른 어항은 어떤 것일까, 전혀 다른 장르를 개발하고 전혀 다른 사고를 가지고 대응책을 고민하는 그런 구조적인 사고의 변화,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뭐 재테크적 뭐 이런 의사결정에도 도움이 되드리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이런 구조적인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를 의견을 이렇게 드리면서 이번 주 경제 읽어주는 남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